뉴스 정면승부 2부 시작하겠습니다. 굳이 몰라도 되는 정보들, 디테일은 빼고 양으로 승부하는 정치 TMI 코너. 모래상근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십니까. 북미 정상회담과 겹쳐진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날짜. 네네. 연기한다, 안 한다 말이 많았는데 결정된가 봅니다. 네, 한다 안 한다 했는데 연기 안 하기로 결정이 났습니다. 예. 이게 지난주 금요일에 자유한국당 선거관리위원회 회의가 열렸는데 당내 일각에서 주장했던 이 전당대회 일정 연기 관련 주장을 검토를 한 결과 예. 그냥 27일에 하자 이런 결론이 내려졌습니다. 예. 왜냐하면 그 명목상으로는 이 실무적인 문제 때문인데요. 뭐 전당대회를 연기하면은 뭐 장소를 다시 섭외하기가 어렵다. 그리고 뭐 TV 토론 관련해서는 뭐 이미 방송사들과 얘기가 다 끝났기 때문에 뭐 다시 또 하면은 다시 잡기가 좀 어렵다 뭐 그런 이유를 댔습니다. 근데 뭐 외부에서는 아니 뭐 전당대회 장소야 뭐 없으면 뭐 야외에서 해도 되지 않냐 뭐 이런 지적도 있기는 한데 그런데 뭐 이 야외 전당대회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이게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게 뭐 쉽게 장소를 잡을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하면서 일단 연기는 하지 않는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. 예. 근데 일단은 연기를 주장했던 사람들은 네네. 북미 정상회담과 날짜가 겹치기 때문에 네. 흥행이 완전 실패할 것이다. 네. 그렇게 되면 컨벤션 효과를 못 누리지 않느냐. 그렇죠. 이런 주장이었거든. 근데 네. 그건 받아들이지 않은 거네요. 받아들여지지 않았죠. 그러면서 또 일각에서는 이렇게 되면 황교안 후보가 그냥 추대되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냐 이렇게 또 주장하더라고요. 지금 계속 1등으로 앞서가고 있으니까. 네, 뭐 3파전이다 하면서 뭐 황교안 후보, 뭐 오세훈 후보, 홍준표 후보 이렇게 보는 것도 있는데 근데 사실 알고 보면은 그 황교안 후보의 독주 체제여가지고 이게 사실 뭐 2, 3등이 의미가 있나 뭐 그런 정도의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게 전당대회가 이렇게 치러지면은 뭐 사실상 이제 황교안 후보의 당선이 굉장히 좀 유력한 상황이고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여기 있는 이 사람들 그 오세훈 후보라든지 뭐 홍준표 후보라든지 계속 이제 전당대회 연기를 요구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지적도 나왔었습니다. 예. 자, 그런데 그 나머지 후보들이죠. 네. 김진태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들이 강력 반발하면서 네네. 보이콧하겠다 전당대회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. 네, 그 어제 오전 여의도에서 회동을 가졌는데 뭐 오세훈 후보, 뭐 주호영 후보, 안상수 후보, 심재철 후보, 정우택 후보가 이 5명에서 회동을 가졌습니다. 그리고 이 전당대회가 연기되지 않을 경우 후보 등록에 나서지 않겠다. 네, 이렇게 밝혔어요. 그리고 이 모임에는 함께하진 않았지만 홍준표 후보도 오늘 아예 그냥 후보 등록을 포기를 한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렸습니다. 오후에 입장문을 내가지고 뭐 전당대회는 모든 후보자가 뭐 정당하게 이 상호 검증을 하고 공정한 경쟁을 해서 뭐 당이 새롭게 태어나야 되는데 이 끝까지 함께하지 못해서 유감이다 라면서 후보 등록을 하지 않을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. 홍준표 후보는 공식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네네. 정말 전당에 나가지 않을 것 같고요. 네네. 근데 나머지 후보들이 과연 정말 끝까지 보이콧할 것이냐. 이건 아직 숙제로 남아있는 거 아니에요? 맞습니다. 이게 일단은 뭐 호기롭게 경선 등록을 안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만 뭐 이게 계속 단일 대우가 유지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. 이게 당장 내일이 후보 등록일인데 뭐 사실 뭐 1위 후보로서는 뭐 이렇게 당대표가 되는 게 뭐 좋을 리는 없잖아요. 황교안 후보 입장에서는. 그래서 뭐 이쯤 되면은 뭐 같이 방안을 찾아보다든지 뭐 연기를 해달라고 하든지 뭐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황교안 전 총리는 전혀 그런 마음이 좀 없어 보이는 일단 행보를 하고 있고요. 뭐 이런 상황에서 지금 다른 후보들이 뭐 전당대회 등록을 할 것이냐 하지 않을 것이냐 이게 하지 않으면은 사실상 완전히 뭐 김 빠지는 선거가 되기 때문에 이 북미 정상회담에 가려져서도 그렇지만 이 전당대회 자체도 의미가 굉장히 좀 축소될 수밖에 없죠. 근데 뭐 지금으로서는 뭐 언론들이 보기에는 좀 하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. 왜냐면은 이 공식적으로 당대표 후보로 등록을 하려면 뭐 기탁금을 1억 원을 내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. 근데 지금 뭐 이 보이콧을 한 사람들이 뭐 치열하게 머리를 굴려도 이 황교안 전 총리의 독주를 막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뭐 이미 몇몇 후보 캠프에서는 뭐 사실상 지난 주말을 마지막으로 선거운동을 중단했다. 조금씩 다 출구를 좀 만들어 놓고 있는 상황이었다. 명분 쌓기다 이 말입니까? 네. 그러니까 나와서 좀 이름을 좀 알리고 그다음에 이제 본 후보 등록은 어차피 안 하려고 했는데 또 마침 이제 이 일이 다 겹쳐서 이제 좀 명분까지 쌓는다. 뭐 그런 식의 보도도 나온 바가 있고요. 뭐 특히 근데 이 중에서는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야 뭐 이름 띄우고 뭐 갈 정도는 아닙니다만 이게 좀처럼 또 표 계산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이렇게 후보 등록을 하기는 좀 쉽지 않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. 근데 다만 이렇게 되면 이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상당히 좀 곤혹스러워지는 것이 사실인데 그렇죠. 네, 때문에 지도부가 어떻게든 뭐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는 좀 설득을 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관측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.
예, 뭐 빅3라고 불리던 사람 중에 홍준표 후보가 안 나간다고 그랬으니까. 네네. 만일 오세훈 후보까지 나도 안 하겠다고 하면 이건 뭐 흥행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게 흘러갈 수 있을 테니까 말이죠. 네, 당 그렇죠. 지도부는 곤혹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뭐 기자들은 이런 선거를 할 때 기사를 미리 다 써놓죠. 네. 예. 자, 내일이라고요? 후보 등록 마감일이? 네. 내일 보면 알겠네요. 후보 등록이 내일부터 예, 시작입니다. 네. 아, 내일부터 시작입니까? 네네. 네. 자, 이 와중에 황교안 전 총리가 또 말실수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? 네, 이게 유영아 변호사가 뭐 TV조선에 나와서 인터뷰를 한 이후에 뭐 친박에서 배박, 그러니까 배신, 박근혜를 배신했다 뭐 이런 내용의 이 배박이 된 황교안 전 총리인데요. 이 지난 주말에 이 경북 구미에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가를 찾았습니다. 찾아서 이 자신에게 의심을 갖기 시작한 이 친박 민심을 되돌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여기서 이 괜히 이상한 말을 해가지고 지금 구설이 되고 있는 그런 예. 상황입니다.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려움을 당하신 것을 보고 뭐 최대한 잘 도와드리고자 했다라면서 이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에 이 특검에서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을 했는데 본인이 이 정도에서 끝내자라면서 불허를 했다.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그러면서 이 본인이 그 특검 수사 연장을 불허를 한 것이 뭐 책상 놓고 의자 놓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일 한 거 아니냐. 네,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. 예, 책상 놓고 의자 놓고는 그 박 전 대통령이 허리가 좀 안 좋아서 수감 네네. 생활하는데 힘들어서 네. 책상과 의자를 좀 달라고 했는데 안 줬더라. 안 좋더라. 뭐 그것 때문에 얘기하는 거죠? 네, 예, 그런 예. 얘기를 했었죠. 근데 그 당시에 황교안 전 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이었기 때문에 네. 특검 수사기간 연장하거나 연장 불허하거나 본인한테 권한은 있는 거 아닌가요? 권한이 있습니다. 그래서 권한이 있는데, 근데 근데 사실 예. 네, 이렇게 그런 권한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려면은 뭐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이렇게 처리를 했다 하고 얘기해버리면 끝나는 거거든요. 근데 그냥 박 전 대통령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하니까 문제가 있다.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니까 이게 논란이 되는 겁니다. 예. 근데 이건 말고도 사실은 구설수가 한 번 더 있었습니다. 네. 통진당 해산 문제에 대해서 내가 다 관여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또 문제가 안 됐었지 않습니까? 네, 맞습니다. 이미 사실 이 황교안 전 총리는 이미 직권남용으로 고소가 돼 있는 상태예요. 아, 예. 네, 이때 말씀하신 대로 이제 통합진보당 해산에 뭐 자기가 이제 주도를 했다, 자기의 최대 업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버려가지고 그거 이제 뭐 최대 치적이라고 자기가 꼽은 거죠. 예. 그래서 본인의 이런 말 때문에 이 전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이 황교안 전 총리를 직권남용으로 고소를 했었습니다. 예. 그래서 고소장에서 이 황교안 전 총리는 당시 법무부 장관이라는 직권을 남용해서 헌재로 하여금 독립적이지 않고 불공정하게 정당 해산 심판 사건을 처리하게 함으로써 이 고소인들의 공무 단임권,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방해했다. 네, 이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. 예. 그러니까 통진당 해산 문제는 사법부가 정치권과 딜을 해서 정치에 개입한 사건인데 네네. 그 사건에서 내가 했다 이렇게 하니까 그렇죠. 이게 문제가 네. 된 건데. 예, 통진당 해산 얘기 나왔으니까 양승태 전 대법원장 물론 이 정치 개입하고 사법농단으로 네. 지금 혐의를 받고 이제 구속됐지 않습니까? 네, 구속이 됐습니다. 오늘 기소됐다고요? 네, 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오늘 오후에 발표를 했어요. 발표를 해서 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 기소했습니다. 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2017년 9월에 퇴임을 했으니까 한 1년 5개월여 만에 이 형사사건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게 됐는데 이 전현직을 통틀어서 사법부 수장이 뭐 기소되기는 그 사법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새 역사를 썼는데 나름대로 새 역사죠. 아, 그래요? 이 검찰이 적시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혐의가 이 무려 47가지입니다. 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민사소송에 개입한 혐의 그리고 예. 이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후에 이 행정소송에 개입한 혐의가 각각 8가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. 이게 가장 많고 또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개입 혐의 중에는 이 재판 기밀을 이 전범기업 측 변호를 맡고 있는 김앤장 변호사와 외교부에 유출한 혐의도 적시가 됐다라고 합니다. 뭐 그 밖에 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댓글 조작 사건 재판 등에 개입하고 이 비판 성향 판사들을 사찰을 해서 뭐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도 있고 이 형사재판 헌법재판소 동향과 기밀을 빼내서 보고하도록 지시를 하고 이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명목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도 있었다고 합니다. 이게 혐의가 무려 47가지나 되니까 이 공소장 분량도 296페이지에 이른다고 하더라고요. 이 범죄 혐의도 많아가지고 이 색인까지 있다라고 합니다. 오늘 그 검찰에서 기자회견 열었죠?
네, 기자회견을 열어가지고 네, 입장을 발표했었습니다. 박병대 고용한 두 전직 대법관도 함께 기소됐습니까? 네, 두 전직 대법관, 그러니까 두 전직 법원행정처장도 이 불구속 상태로 기소가 됐습니다. 예. 그리고 이미 기소된 그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경우 이 특정 법관을 사찰하고 인사 불이익을 주기 위한 이 사법부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에 가담한 혐의로 추가 기소하기도 했는데. 이제 남은 것은 이제 사법농단 관련 수뇌부에 대해 수사는 마무리가 됐고 예. 남은 것은 이제 크게 두 축인데 이제 하나의 축은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판사 100여 명에 대한 처리 그게 남아 있습니다. 그래서 이들 가운데는 뭐 나머지는 이달 안에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이 대법원에 비위 사실을 통보를 하고 그다음에 대법원에서 어떤 자료를 요구하면 또 적극 협조할 것이다 이렇게 뭐 밝히기도 했고요. 이 또 다른 한 축은 이 재판 거래의 상대방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같은 이 정부 측 인사 그리고 이 자신이나 지인의 민형사 재판을 두고 법원행정처에 청탁을 한 전현직 국회의원들에 관한 처리도 지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.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 직권남용 등 이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 법리 검토를 한 다음에 이 사법 처리를 할 방침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. 임종원, 양승태는 구속 기소, 박병대 네네. 고용하는 불구속 기소. 그래서 재판을 기소. 받는 건데. 네네. 그 처음에 사법농단 사태가 불거지고 이 사람들이 결국은 자신들 식구인 사법부한테 판결을 받아야 되니까 네. 그거는 불합리하다. 그래서 특별재판부를 설치를 해서 특별재판부에게서 재판받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. 네네, 그 얘기는 쑥 들어간 것 같네요. 이제. 네, 그 특별재판부뿐 아니라 뭐 법관 탄핵에 대한 얘기도 있었는데 이게 작년 말까지는 어느 정도 논의가 되다가 좀 올해 들어오면서 갑자기 이 논의가 좀 중단이 되기 시작했어요. 근데 그때 뭐 국회의원들도 이 사법농단에 연루가 됐다라는 의혹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예. 또 올해 초에 좀 그런 일들이 좀 겹치다 보니까 좀 이런저런 좀 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예. 다른 얘기 해보죠. 네. 자, 이게 화제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글쎄 언론인들이 왜 잘 안 쓰는지 모르겠는데 네. 한 로비스트와 언론의 검은 유착이 계속해서 보도되고 있다고요? 어떤 내용입니까? 네, 이게 사실 이 언론 윤리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보도인데 이게 좀처럼 인용 보도가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예. 상태입니다. 뭐 다른 것들은 참 인용 보도가 잘 되는데 이게 몇몇 매체 말고는 거의 침묵 상태예요. 뭐 물론 이 논란의 당사자인 그 특정 언론들은 아예 뭐 말도 꺼내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내용은 이겁니다. 이게 뉴스타파에서 연속 보도 중인데요. 이 박수환 씨라고 이 홍보대 행사 뉴스컴의 대표를 맡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. 그런데 이 홍보대 행사가 뭐 그냥 뭐 보도자료 써주고 뭐 동영상 만들어주고 뭐 이런 일반적인 홍보대 행사가 아니라 뭐 여긴 그냥 로비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기업하고 그다음에 언론하고 중간에서 뭐 기업의 나쁜 기사를 막고 뭐 좋은 기사를 생산하게 해주는 일종의 브로커 역할을 해온 업체인데 이 박수환 씨라는 이름이 처음 나온 것이 이 대우조선해양 사태 때 처음 나왔거든요. 그때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연임을 위해서 뭐 로비를 하겠다면서 돈을 받았다가 뭐 구속이 됐고 이 작년에 대법원으로부터 2년 6개월의 형을 확정받아서 지금 복역 중이에요. 그런데 또 이 과정에서 이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과 이 사람이 부당한 거래를 한 사실이 드러났었습니다. 예. 이게 2016년에 드러난 사실인데 이 송희영 전 주필이 이 대우조선해양에 좋은 칼럼을 써줬고 뭐 그 대가로 이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초호화 여행을 선물 받았어요. 그러니까 뭐 전용 전세기도 빌려주고 뭐 호화 요트도 빌려주고 뭐 이런 걸로 향응을 받아서 논란이 됐는데 이 마침 이때가 이 청와대하고 조선일보하고 싸울 때였거든요.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의혹을 보도를 했고 뭐 청와대가 이 조선일보의 반박을 시작하면서 난타가 시작이 됐는데 그때 이 송희영 주필 관련 사실을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당시 폭로를 해가지고 그 이후로는 좀 조선일보가 좀 정리가 되는 좀 그런 상황이었거든요. 그런데 여기서 좀 끝난 줄 알았는데 이 뉴스타파가 이 박수환 씨의 문자 메시지를 입수를 해서 연속 보도를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. 근데 이거를 까보니까 정말 엄청난 내용들이 들어가 있었던 거죠. 뭐 일단 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좀 보면 일단 채용 청탁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언론인의 채용 청탁을 기업에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박수환 씨가 했더라고요. 뭐 이하경 현재 한국경제논설실장 그리고 이 송이달 조선일보 에디터가 이 자신의 딸에 대한 그 한국GM에 대한 인턴 채용을 청탁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한국GM이 실제로 이제 인턴으로 채용을 했고 이 박수환 씨가 이 이하경 한국경제논설실장에게 채용이 성사가 됐습니다. 이렇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니까 그 이하경 논설실장이 북그 앤 쑥스 뭐 이런 답장을 보내는 네, 그런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. 그리고 또 다른 맥락은 이제 향응을 받은 내용들이 있어요. 이 조선일보 기자들이 여기에 많이 얽혀 있습니다.
일단 이 채용 청탁 의혹에 휩싸였던 송이달 에디터가 이 본인의 딸과 함께 SPC라는 업체로부터 비행기 표를 제공받았습니다. 그러니까 미국에 갔다 올 수 있는 그 왕복 항공권을 제공을 받았는데 이 당시 송이달 씨가 산업부장이었거든요. 그리고 그 즈음에서 이 SPC가 운영하는 파리바게뜨 홍보 기사가 조선일보에 실립니다. 뭐 이런 내용도 있고요. 그리고 강경희 조선비즈 디지털 편집국장은 이 박수환 씨에게 에르메스라는 명품 회사에 이 스카프를 선물을 받았습니다. 그리고 그 박운주 기자, 그러니까 TV조선이 개국할 때 이 박근혜 당시 후보, 그러니까 전 대통령을 불러서 뭐 형광등 100개의 아우라 뭐 그런 방송을 한 적이 있었어요. 예. 그때 이제 방송을 진행을 맡았던 사람 중 한 명인데 이분이 2014년 2월에 미국 연수를 가는데 이 박수환 씨로부터 전별금 명목의 금품을 받았다. 네, 이런 내용도 문자 메시지에 남아 있었습니다. 뭐 동아일보도 있는데 이 동아일보에는 김재호 사장이 직접 연관이 돼 있었어요. 그래서 여기 문자 메시지를 보면 이 동아일보가 뉴스컴을 통해서 한 외국계 기업의 홍보성 기사를 뭐 1억을 받고 게재한 정황이 나오고요. 그리고 박수환 씨가 홍보를 맡았던 동아제약이 이 김재호 사장에게 뭔가를 선물로 보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이 뜯지 못하게 해가지고 선물을 보냈다. 뭐 이렇게 박수환 씨가 이 김재호 사장한테 문자를 보내는데 그 문자를 받은 김재호 사장이 아 이거 민망한데요? 라고 웃으면서 답장을 해요. 그래서 대체 이 선물이 뭔가 좀 의아하던 차에 그 다음 문자 메시지 내용을 보면 뭐 이 약은 뭐 처방전 없이는 못 구한다라는 말이 있다. 뭐 이런 말을 하면서 이 주변 남성들에게 나눠줘라.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많다. 뭐 이런 말을 남깁니다. 어떤 약인지 유추 가능하겠네요. 네, 뭐 일종의 이제 비아그라 종류의 의약품인 것으로 좀 추정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, 그리고 이 금품을 준 다음에 이 동아일보에서 동아제약과 관련된 인터뷰 기사가 나와요. 뭐 당연히 좋은 내용의 기사인데 이 당시 동아제약이 그 의사 리베이트 수사 대상이 되고 있었거든요. 그래서 각종 현안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어쨌든 이런 좋은 보도가 이 동아일보를 통해서 나왔습니다. 요약하면 이런 거네요. 브로커를 통해서 네네. 조선일보나 동아일보 등 언론사에 금품이나 선물을 제공하고 대기업들은 그 반대급부로 좋은 기사를 신문에 실리게 했다. 이거 아닙니까? 좋은 기사 실리게 하고 뭐 나쁜 기사 빼게 하고 그랬다는 거죠. 참담하네요. 예. 그 장충기 문자 사태에서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잖아요. 네. 그런데 그 장충기 문자 사태나 지금 뉴스타파의 특종 보도나 해당 언론들이 여기에 대해서 전혀 자정작용이나 반성의 글이 안 올라오는 거 보면 네네. 정말 대한민국 기성 언론은 비판받지 않는 집단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. 그 조선일보 그 블라인드라는 앱이 있잖아요. 예. 그 좀 큰 기업마다 익명 게시판을 운영하는 앱이 있는데 조선일보도 큰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앱이 있어요. 예. 근데 이 안에 보면 이제 조선일보 기자들이 뭐 선배들 어떻게 살아온 거냐, 뭐 우리들이 부끄럽다,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좀 이런 얘기는 뭐 내부에서 뭐 공식적으로 한번 제기를 해봤으면 어떨까,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자,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설 연휴 이후에 다시 50%를 넘겼다고요? 네, 뭐 지난 7일부터 이틀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,5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여론조사를 벌였는데요. 뭐 결과를 보면 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이 지난주보다 1.6%포인트 오른 50.4%로 나타났습니다. 이 지난해 11월 이후에 이 11주 만에 50%대를 회복한 건데요. 부정평가는 45.4%를 기록해서 지지율과의 격차도 뭐 최대 오차 범위인 5%포인트로 벌어졌습니다. 이 지역별로는 서울, 뭐 연령별로는 40, 50대, 이념적으로는 중도층을 중심으로 지지율이 올랐다. 네, 이런 소식입니다. 지지율이 다시 상승한 이유는 뭘까요? 뭐 지난 한두 달간 좀 악재가 있었는데 뭐 김경수 지사 구속도 있었고 뭐 손혜원 의원 논란도 있었습니다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얼미터에서는 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회복세는 뭐 지난해 말부터 이어지고 있는 뭐 경제 활성화 노력 그리고 그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확정 등 이 한반도 평화 이슈의 영향으로 보인다.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. 민주당 지지율은 어떻습니까? 네, 뭐 정당 지지율을 보면 더불어민주당은 38.9%로 소폭 올랐고요. 이 자유한국당도 28.9%로 지난주보다 1.5%포인트 네, 올랐습니다. 그다음에 바른미래당이 6.8, 정의당이 6.2, 민주평화당이 2.9로 나타났습니다. 예. 자, 이번 조사가 1,507명을 대상으로 조사했고 응답률은 6.8%라고 하네요. 한반도 문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요새 네네. 북미 관련 보도에 오보가 많이 있다고요? 네, 뭐 언론이 뭐 관계 당국을 취재를 해서 뭐 회담 전망이 어떨지 취재하는 거는 뭐 자연스러운 일인데 그런데 오보가 너무 많아요.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요새 조선일보, 중앙일보가 계속 이런저런 오보로 지금 망신이 뻗치고 있는데 지난 8일자 조선일보의 지난 8일자를 보면 이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
돌아왔다. 우리나라로 돌아왔다. 이렇게 조선일보가 일면에 보도를 했었습니다. 예. 그런데 이게 금방 사실 무근인 것으로 밝혀졌었어요. 그러니까 청와대가 사실 무근이라고 확인을 했고 이에 조선일보는 이 해당 기사를 삭제하면서 네, 사태를 수습을 했습니다. 삭제하면 수습이 되나요? 네? 오보하고 삭제하면 수습이 되냐? 검색은 안 되니까요. 네. 그래요. 그 과거 북한을 상대로 한 어떤 이 언론의 보도가 오보가 많았거든요. 왜냐하면 네. 확인이 안 되니까. 확인이 안 되니까. 뭐 네. 현송월이 어떻게 됐다든가 이런 얘기 많았잖아요. 그 기사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. 현송월 씨가 이제 총살을 당했다. 네, 조선일보 기사였는데. 예, 총살된 이유는 어떤 이상한 테이프, 뭐 비디오를 찍었다더라, 뭐 이런 거잖아요. 네, 좀 민망한 예. 내용이었죠. 네. 그런데 나중에 씨가, 올림픽 때 네. 보니까 현송월 씨가 살아 있고. 네, 살아 있었습니다. 예, 그 언론들이 특종 또 때문에 네. 확인 안 하고 빨리 쓰려고 하는 그런 것은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언론의 생명은 확인 모드 아니겠어요? 네, 그렇죠. 확인해서 보도 써야 되는데 특히나 북한 뭐 외교 이쪽 분야 같은 경우에는 이 상대방 취재를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뭐 익명의 관계자, 뭐 정부 고위 당국자, 예. 뭐 심지어 뭐 탈북을 한 사람들 얘기를 빌려서 예.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많아서 이게 그 오보가 굉장히 좀 높은 편에 속합니다. 이렇게 오보를 크게 해서 사회적 우려를 일으키면 네. 언론사 내에서 자체 제재 같은 건 없습니까 혹시? 자체 제재를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. 네, 들어본 적이 없고. 근데 뭐 어쨌거나 뭐 하여튼 이런저런 오보를 냈는데 뭐 현송월 이 총살 관련 보도에 있어서도 지금 뭐 조선일보는 삭제도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. 네, 알겠습니다. 네. 아까 잠깐 언급한 여론조사는요. 리얼미터가 7일, 8일 이틀 동안 무선 전화면접 10, 무선 70, 유선 20 자동응답 혼용 방식으로 조사했고요. 표본 오차 95%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2.5%포인트입니다.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고요. 정상 기자 여기까지 듣죠. 수고하셨습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